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오늘 오전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았습니다. 이 미사일은 1000km 정도를 비행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새로운 형태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7시 23분쯤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은 새로운 형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평양 인근에서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정점 고도는 고각 발사 시 통상 5000km에서 6000km 정도 상승했던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는 달리 이 3000km 미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작년과 올해 등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한 새 무기 체계를 처음 시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인민군 창건 제75주년 열병식 때 처음 공개한 이 고체 연료 기반 ICBM일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건 지난달 27일 이후 17일 만이자 올해 9번째입니다. 지난 7일부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와 동서의 군통신선을 통한 이 정기통화에 응답하지 않다가 이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모레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 111주년이고 오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 11년째 되는 날이기도 해 이 추가 도발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었고 내일은 한미일 3국 군사당국이 이 한미일 안보회의를 열어 이 북한 탄도미사일 경보정보의 이 3국 간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이 한반도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국가안보실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긴급 NSC 상임위는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용산 지하벙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렸습니다. NSC 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 영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 인권 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모한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폭주만을 계속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위협적 언사가 강력한 한미 동맹과 흔들림 없는 신뢰 유지 중요성을 다시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정상화를 바탕으로 한미일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자금이 오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을 끌어모으고 현역 의원과 일반 대의원을 나눠서 차등 지급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이거 말고도 압수수색 규모가 좀 컸죠? 네, 검찰은 일단 재작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도왔던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과 불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금품 살포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이 일제히 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이 밖에도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과 복수의 민주당 당직자를 상대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장소로만 따지면 20곳이 넘는데 위치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금품 조성과 전달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단선적으로 금품이 뿌려진 게 아니라며 조직적인 자금 살포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정황이 드러난 불법 자금 액수는 최소 9천만 원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회장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관석 의원 측에 9천만 원을 전달했고 송영길 캠프에서 이를 나눠서 현역 의원들에겐 300만 원씩, 지역 대의원 등에겐 50만 원씩 차등 지급했다는 게 현재 검찰의 의심입니다. 실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대의원 등에 대해서도 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조직적인 금품 살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앞으로 수사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기본적인 수사 대상은 돈을 조성해서 전달하고 받은 사람이 될 테지만 검찰은 결국 금품 살포로 이익을 본 사람이 송 전 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반장 선거에서 후보와 친한 사람들이 후보의 당선을 위해 유권자들의 돈을 모아서 갖다 준 구조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검찰은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이 전 부총장이 당시 송 전 대표 보좌관 박모 씨에게 금품 전달을 알리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송 전 대표까지 수사가 확대될 거란 관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녹음 파일 등에서 정황이 드러난 돈 봉투 말고도 다양한 경로로 금품이 뿌려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만큼 수사에 따라 불법 자금 액수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는 검사 6명이 추가로 투입된 상태입니다. 어제 압수수색을 당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일제히 검찰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사건 관련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정치 기획 수사라고 했고, 이 의원도 검찰의 야만적 정치적 행태를 규탄한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치권 공방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늘 오후엔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양국관리법과 간호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상정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습니다.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른바 이정근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며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각각 선출했던 2021년 두 번의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모두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점점 가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김기현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한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1년 평가 토론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한다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의 말 들어보시죠.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한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야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시기가 미묘하다면서 최근 불거진 미국 도감청 의혹 국면을 바꿔보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어제 중진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좀 쓴소리를 했는데 오늘 김기현 대표는 홍준표 시장을 겨냥했죠. 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일부 인사들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네, 김 대표가 말한 특정 목회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그리고 과도한 설전을 벌이는 인사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전 목사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홍 시장은 당이 전 목사의 눈치나 보고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는 현역 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을 상임고문으로 임명한 전례가 없다며 홍준표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하기도 했는데요. 홍 시장은 잘못되어가는 당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겠느냐며 엉뚱한 곳에다 화풀이한다고 곧바로 반발하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죠. 근데 쟁점 법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호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다시 돌아왔죠. 양곡관리법 통과를 주도했던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표결에 참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의 근거에 제의를 요구했으므로 국회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회적 이견이 큰 법안들을 민주당이 충분한 협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던 임대차 3법 등을 비롯한 많은 법들이 이 입법 강행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까?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상정돼 재표결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요. 제2요구로 되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등 야당만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양곡관리법 외에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 상정될지도 관심입니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오늘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9번째 엠폭스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해외 다녀온 적 없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데요.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또 나왔다고요? 네, 국내 9번째 엠폭스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어제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뒤 보건소를 통해 확진됐습니다. 현재 격리 입원 치료 중이고 엠폭스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의 사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엠폭스 환자는 이달 들어 6번째부터 9번째까지 4명 발생했습니다. 모두 첫 증상이 발현되기 전 3주 안에 해외에 나간 적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질병관리청은 오늘부터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번 주에만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최근 일본과 타이완 등 아시아의 인접 국가에서 환자가 늘고 있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위기경보 수준 격상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청은 다만 엠폭스가 확진자와 밀접한 접촉으로 전파되는 특성상 일반적인 대규모 발생 가능성은 낮고 확진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와 진단 등의 대응 수단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위기경보 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청은 현재 운영 중인 엠폭스 대책반을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 지역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방역 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엠폭스의 주요 증상은 피부 발진과 발열, 두통과 근육통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공범들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 황은희 부부를 강도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송치에 앞서 취재진에 앞서선 유상원은 범행을 제안한 것이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차례 억울하다고 답했고 황은희는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혐의를 강도살인 교사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가 배포된 사건과 관련해 음료 제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국인 이모 씨 등 중국에서 범행에 가담한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 씨를 비롯해 빈병과 판촉물을 한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박모 씨, 필로폰 판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 국적 이모 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는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달인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보면 전년 동월보다 5% 올랐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지난 2월에 6%보다 오름폭을 줄여 지난 2021년 5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가장 적게 상승한 것입니다. 1년 전에 비해 5%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물가 상승을 둔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해 물가 오름세 상황을 더 잘 알려주는 근원 CPI는 전년 동월보다 5.6% 올랐고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로 볼 때 미국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은 1981년 11월 이후 최고인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은 뒤 7월부터 내림세로 돌아서 9개월째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인플레이션 잡기 총력전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지난 1년간 무려 9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모두 4.75%포인트나 올렸습니다. What we're seeing is the markets are stabilizing from there, but waiting to see what the next steps are with the Fed. 연준의 물가 목표는 2%, 물가 상승세가 일단 둔화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지표가 다음 달 초 예정된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앞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지난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했는데 다음 달에도 베이비 스텝을 하고 이후 금리 인상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다국적 통신 장비 업체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데 대해 공정위가 내린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 10건 가운데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퀄컴이 LTE 등 이동통신에 필수적인 표준 필수 특허를 취득하면서 조건을 어기고 다른 모뎀 칩셋 제조사의 특허권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도 특허권 사용 계약을 강제로 맺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1월에서 2월 국세 수입이 16조 원 감소했고 나라 살림 적자는 3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 원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 동향을 보면 올해 1, 2월 국세 수입은 54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5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정보통신산업 수출액이 9개월 연속 감소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ICT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넘게 줄어든 157억 8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입액은 118억 5천만 달러로 무역 수지는 39억 달러 흑자가 났지만 경기 침체 분위기에 기기 수요가 줄면서 수출액이 9개월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휴대전화 수출액이 49%로 가장 많이 줄었고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도 재고가 늘면서 수출액이 각각 41%와 34% 감소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이 시간대에는 처음이시죠, 두 분? 네네. 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좀 다뤄야 될 주제가 무겁습니다. 일단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볼 텐데요.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통화 내용을 검찰이 확보를 했고 이 통화에 2021년 전당대회 당시에 송영길 후보 캠프에 있던 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자라는 제안이 있었다는 게 지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여당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님 먼저 말씀 들어볼까요? 네, 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한 20년 전에 실제로 우리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우리 당의 전신이었는데 당시에 그 돈을 받은 한 의원이 내가 돈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하는 바람에 그게 네. 처벌도 받고 굉장히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는 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실은 뭐 다 드러날 테니까 지금 당 관련돼 가지고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선거에서 돈을 돌린 행위 이게 물론 이전에는 선거법제 정당법에 네. 정당 내 선거는 일반 선거와 달리 해서 이런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 사건이 이후로 엄해졌는데 지금 우리 전 의원도 아시겠지만 일반 의원 우리 국회의원 선거나 시의원 도의원 선거에서는 밥 한 끼 잘못 샀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할 정도로 이 돈 봉투라든가 돈으로 누굴 매수한다든가 뭐 돈으로 어떤 선심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엄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정당 선거 내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저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왜 뜬금없이 이 시기에 이제 그렇게 하느냐 하는데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빨리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소명하고 당사자들이 해명하면 될 문제고 이게 보니까 검찰로서는 덮을 수도 없었던 것이 녹음 파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두 분의 그 녹음 파일이 등장해서 거기 구체적인 액수가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이 지금 거명이 되어서 우리 국회로서도 참 이게 한편 놀랐습니다. 아침에 어제부터 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척결돼야 할 문제고 진작에 사라져야 될 문화인데 이게 설마 그랬을까 싶기는 하지만 이미 정부와 함께 지출된 만큼 당사자들이 소명해서 이런 정치 문화를 빨리 끊어야겠습니다. 예, 뭐 당에서는 이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정현 게이트라고 지금 불리우는 이런 일들이 결국에는 1년 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이거든요. 1년 전부터 많은 언론에도 나왔다시피 뭐 송영길 의원도 거론이 됐었고 뭐 노영민 그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거론이 됐던 이 큰 사건이었는데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국면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비판을 받는 지점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증거를 합치고 갑자기 압수수색에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국면 전환용 무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부터 검찰이 캐비넷을 꺼내가지고 정치권을 이렇게 손가락질 받게끔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에 일부로서 작용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권에서 지금 공방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전당대회를 최근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더구나 당원들이 80만 명이 되고 민주당도 그렇게 당원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저게 가능했는지 이게 일부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사람의 일부의 일탈인지 이건 뭐 지금 오히려 음모론이다 시점이 이상하다라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이 당당하게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반박하고 해명하고 해서 오히려 이 문제에서 만일 검찰에 무슨 조사가 있다면은 오히려 당당히 가서 반박해내므로써 빨리 이게 의혹을 털어내는 게 좋겠고요. 이걸 만일 그냥 뭐 의혹 수사 시점이 이상하다는 식으로 돌아가다가는 국민 여론에 더 큰 질타를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정치권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당당하게 해명해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고 저희도 뭐 취재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데 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현역 의원들 한 10명한테 6천만 원을 나눠서 줬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6천만 원을 나눠서 현역 의원들한테 줬고 그 현역 의원들이 그 돈 때문에 움직였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최영도 의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상상이 가지도 않는 일이고 그런 일이 거의 없을 일이기도 하죠. 사실 돈을 줬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기였고 보통의 선거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그 돈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리 만무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만약에 송영길 후보
후보가 조금이라도 지고 있고 많이 열세한 후보였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돈 봉투의 문제가 또 한번 거론됐을 수가 있는데 송영길 대표는 그 전에 전당대회도 나와서 이해찬 대표와 지금 의장을 하고 계신 김진표 의원하고도 경선을 한 차례 거쳤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홍영표 대표와 그러니까 양 거물이라고 불리우는 이 정치인들이 붙은 이런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근데 결과는 사실 신승 아니었습니까? 신승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문제로서 움직일 정도의 전당대회가 되지는 못했다. 이 영향력은 큰 선거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저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믿기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돈봉투로 전당대회를 치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빨리 그래서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당대회를 하다 보면은 당협위원장 또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 많은 좀 도움을 청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현재 우리 당의 그 전당대 규정은 제가 선관위위원을 해서 아는데 당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다급한 당대표 후보자 입장에서는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저런 관리에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좀 민주당이 소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던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탄압이다, 국면 전환용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반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그런 해명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검찰이 했을 때 어느 정도 영장 사실도 있을 테고 압수수색 영장에 드러난 사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해서 이 문제가 다 왜냐하면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돈을 줬다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받는 과정에서 돈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통상 있는 배달 사고인지 또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윤관석 의원도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문제를 당사자 제일 잘 알고 있는 만큼 당사자가 당당하게 밝히고 그걸 반박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이걸 정치 탄압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검찰 수사가 멈출 수 없는 것 같고요. 예. 그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내구 회장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그리고 윤관석 의원과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까지 보도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들로 지금 윤관석 의원이 주범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여기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사건의 진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윤관석 의원의 입장문 그러니까 짧은 입장문 정도만 정리가 돼 있는데 아마 민주당이 지금 1시 15분에 의원총회가 아마 열릴 것이거든요. 본회의 전에? 예,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 열려 있는데 통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신상 발언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먼저 알려주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기술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구체적인 반박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그런 증거들이 나왔지만 저희는 어느 정도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도 품고 있습니다. 검찰과 거래는 누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정근 씨 같은 경우에는 검찰 구형을 3년 정도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판결을 받은 걸 보면 4년을 넘는 4년 6개월을 판결을 받았어요. 어제 1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폴리바게닝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한민국 법체계상은 없지만 외국에서는 충분히 본인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검찰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 구형을 좀 작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전형적인 모습을 저희가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은 작게 구형을 받았는데 판결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이야기도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이렇게 지목을 해서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의심을 품는 것이고 여기에서 근거와 증거로 채택된 이 녹취 파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본인에게 직접 소명을 듣는 방법이 일단은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으로 수사는 계속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인가요? 저분 전화기가 지금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인데 검찰이 그 수사를 왜 빨리 안 했느냐, 그러면 그게 언제 발견됐느냐, 이게 뭐 쟁점일 수 있겠지만 그건 어느 경우든 이 수사는 멈출 수가 없었고 또 안 할 수가 없는 수사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이 녹취가 돼 있고 저걸 가지고서 지금 검찰에다 압수가 된 상황이니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또 당사자들로서는 또 빠져나갈 수 없는 수사가 된 만큼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다른 대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해야지 이걸 뭐 총괄적으로 정치 업무다 뭐 이렇게 해서는 결코 이 국민적인 그 의심과 질타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녹취를 저 한 사람이 저렇게 했는지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세상 같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휴대폰에 있는 녹취만 3만 개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이고야.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플리바게닝이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오래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거래를 했다라는 입장이더라도 예. 이정근 씨가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이정근 게이트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런 뭐 돈봉투 사건이 벌어진 것만으로 해도 민주당에는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검찰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국면 전환용으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들려드리려고 했던 녹취가 지금 제대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돈당대회, 쩐당대회라고 표현될 정도로 부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으로 매표하는 행위는 반민주 부패 정당의 가장 대표적 특징인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의 장기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 믿는 거하고 관계없죠. 국민들이 믿질 않습니다. 저런 말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해명해야 될 것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자기 당대표 선거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씻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현재의 당대표로서 위기 관리하는 특히나 사법 리스크까지 지고 있는 당대표가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저렇게 저것까지도 무슨 정치 소설로 이야기하면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스스로 지금 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더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뭐 저런 식으로 덮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게 앞으로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취재에 따르면 10명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고 이 금액에 따라서는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일단 기소를 시키려고 하면 체포동의안이 오겠죠. 그러나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그 영장에 적시된 내용들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아마 체포동의안에 임할 것 같은데요. 그 체포동의안이 결국에는 한동훈 장관이 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긴 하지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정치 탄압성의 문제가 있다라면 또 부결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사실 여기에서 실제로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유의미한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개개인들이 판단을 해서 아마 표결에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그 통화 내용에 대한 그 윤관석 의원의 해명이 있어서 이거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국면 전환용 무리한 기획 수사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가 나온 녹취에 대해서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취지로 발언을 한 건데 이게 왜곡돼서 나갔다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고 주제를 저희가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동맹국, 우리나라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도청 의혹이 이렇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도청 없었다. 지금 나와 있는 문건은 위조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뭐 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 상대방을 서로 감청하고 도청하고 하는 여러 방식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죠. 사이버 침투를 통해서 지난 정부인가요? 우리나라 국방부의 최고 기밀인 작전 계획이 북한에 그대로 노출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여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다시 한번 더 이 보안 문제, 통신 보안이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여야 될 때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랑스라든가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인데 두 나라가 지금 다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건의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텐데 이건 뭐 그러나 이 사실 여부 관계없이 우리도 분명한 대비를 해야 될 테고 또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서 문제의식 다른 어떤 심각성이 있다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미국에 당당하게 제기할 것입니다. 제기할 것이고 동맹국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 할 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요는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 이게 좀 패브리케이트 된 것 같다. 뭔가 형식을 빌려서 조작된 정황이 있다. 이게 이런 문서를 통해서 일부 조작 정도의 톤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상당수 조작. 상당수 조작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건 부분만은 우리 그 생각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은 거기에 지금 트위터인가 어딘가 올라와 있던 그 사진이 보면은 그 시긴트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시긴트. 예, 시긴트로 돼 있죠. 시긴트인데 이게 코멘트와 달리 이게 감청이나 전화로 한 게 아니고 통신 신호를 잡아가지고 했다는 건데 네.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내용 자체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한 뒤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상당히 난처한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돕자는 동맹국들도 있고 지금 러시아가 빠진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통해서 거꾸로 러시아가 이런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동맹국 간의 이간질을 한다거나 하는 이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만일 이 문제가 지금 진짜 시긴트를 통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됐다는 것이 우리도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밝혀 나가겠죠. 정확히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건 당당하게 그리고 그러나 그 상호 재발되지 않은 방식으로 또 우리도 철저히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통해서 미국에게 압박할 수 있는 압박해야 되고요. 차라리 이 기회에 지금 파이브 아이즈라고 일본도 이제 미국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미국과 영연방 국가 몇 개국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거든요. 서로 안전 보장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차라리 그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테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근데 우리 정부도 과거에 T-50 전투기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 사절단의 호텔 방을 뒤지다가 들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오히려 인도네시아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기보다는 어떤 다른 외교적 협상 카드를 썼을 수가 있겠죠. 국가 간의 이런 아무리 동맹국에 하더라도 당당하게 밝히고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신뢰를 회복하거나 또는 우리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끄는 카드로 활용해야겠죠. 그 의원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직까지 도감청이 없었다라고 확신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지금 감청이 아니고 감청은 이제 코민트라고 그럽니다. 이 시긴트는 이제 통신 신호를 잡았다는 건데 이게 지금 아마 외국 영화에 보면은 뭐 거대한 이런 통신 위성을 통해서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 만큼 이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우리 정부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정부 내 그런 결정이 있었느냐 또 그런 대화의 내용성이 타당성이 있느냐를 보고서 지금 국민들에게 발표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문건 조작이 상당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 뭐 미국도 일부 문건 조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청이 없다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그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에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은 가만히 있는데 집주인이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프랑스랑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들이 조작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한국의 155mm 포탄 수송 일정이 어느 정도 일치했던 부분이 있고 실제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건이 조작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도청이 없었다,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청이 악의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비악의적인 도청이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에서 도청이 있었을 때 상당히 분노를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다라고 이제 재발 방지 요구 정도는 했는데 지금 정부는 그것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입장 뭐 야당이니까 무조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건 또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하고 프랑스의 사건의 경우에서 보면은 이것이 문건 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게 조작됐을 가능성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어주면서 우리 정부의 해명은 또 믿지 못합니까? 그리고 이 보도에 따르면은 당시에 이미 폴란드에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국내 언론 같은 많이 좀 그리고 당장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에서 무기를 좀 도와달라고 직접 호소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 정부의 큰 고민이었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이제 공식 입장이었는데 대신에 우회해서 그러면 미국으로 빌려준다든가 또는 뭐 폴란드에 수출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은 끊임없는 관심사였고 러시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어서 이런 대목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그걸 사후에 만들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시긴트를 통해서 했던 것이 그럼 우리 시긴트도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될 거고 그 과정을 좀 더 엄밀히 하고 미국 정부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을 테고 그 문제는 지켜보시죠. 정부가 이렇게 자존심 있는 정부고 또 주권인 정부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개적인 분노 이런 것보다 근거 없는 공개적인 분노보다는 아주 단호하면서도
또 치밀한 접근도 필요하니까요. 예, 좀 시간이 그런 필요합니다. 치밀하고 외교를 할 때 있어서 어떤 좀 치밀한 접근이 필요할 때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의뢰하는 수사 이런 것들, 뭐 레토릭 같은 걸 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좀 잘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너무 단호하고 야당을 또 비판을 했단 말입니다. 의혹 제기하지 말라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프랑스에서 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의혹 제기가 지금 뭐 청와대를 옮겨서 그렇다까지 번지고 있는 마당이니 좀 심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걸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미국도 CIA가 지금 어디서 이런 식의 그것이 비록 일부 조작됐든 어쨌든 정부 문서 형식의 또 일부는 사실 진짜 정부 문서가 네. 이렇게 인터넷 온라인에 이렇게 떠돌 수가 있느냐 그 내부를 보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실제로 어쩐된 것이냐 아마 내부에 사사치 지금 조사되고 있을 겁니다. 예. 그 당연하게 정부의 기능이죠. 예. 그러니까 야당의 비판은 사실 청와대를 급하게 이렇게 대통령실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사실 비단 야당의 주장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우리 1년 전에 그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야당의 김병기 의원도 그랬고요. 그 여당에서도 도감청의 위험이 있으니 이것은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라고 이미 국민들 앞에서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그 대공사가 너무나도 급하게 이루어졌고 갑자기 본인의 취임 일자와 맞춰서 용산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네. 내가 국가정보원 출신이라면 여기에다 도감청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위협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도청 의혹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정황상 이게 맞아떨어지는 의혹이 아닐까. 그리고 또 그 김성한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갑자기 또 경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보태면 여기는 사실 합참이 쓰던 건물입니다. 네. 합참은 항상 우리 정부, 우리 국가를 지키는 제일 중요한 군사적 중심인데 그럼 그 건물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과거에 대통령 집무실이도 대통령이 또 사는 곳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어서 할 수 없었던 그런 보안 조치가 오히려 더 강화됐다 볼 수 있고 이것은 좀 지나치다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때 코민트, 시긴트가 있지만 네. 이게 종래 방식의 도청 감청이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코민트라는 것은 이제 라인 태핑, 네. 와이어 태핑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통신 신호를 가지고서 인공위성에서 했는지 어떤지 그런 기술이 발전돼 있다고 하니까 그건 지금 우리 용산의 이 건물이 어떻다고 한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죠. 그래서 좀 비판의 수준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게 야당을 떠나서요. 야당을 떠나서 김병기 의원이 일단 전문가는 맞지 않습니까? 국정원에 있었으니까 그 주장하는 요지가 이겁니다. 공사할 때 그 어떤 그 감청 장비 같은 것들이 눈에 정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미중 일러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응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우리가 뒤처져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은 강화를 빨리 해야죠. 예. 강화를 해야 되고 그건 여야가 함께 그런 우리 대응 능력을 좀 강화해야 되고 뭐 이뿐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 사이버상으로 그래서 어젠가요 조태용 신임 실장이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네. 이것도 했습니다만 곳곳에서 아무튼 북한의 침투 또 중국의 어떤 이 사이버 침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고요. 러시아의 경우는 지금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러시아가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공개적인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 주권을 지키고 국가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총체적으로 진행돼야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계기로 정부나 또 우리 여야가 함께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여당이라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예. 여야가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보고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정보위 같은 경우는 간사한테 보고를 하기로 해놓고 그걸 또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윤건영 의원이 얘기한 건데. 있겠죠. 절차가 있고 좀 더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는 대로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너무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내용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거 의심을 안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좀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국회 운영위원회도 겸임 상임위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신년 그 업무 보고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어떻게든 업무 보고를 차입을 미루고 있고 그분들의 얼굴을 TV로만 봐야 되고 일본에 가 있는 모습만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빠르게 업무 보고도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국민들 앞에 소상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의혹 제기들을 더 가열차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논란이 뭐 앞으로 상당 기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중진 의원 최고위원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거기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좀
따끔한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정 목회자 억지에 일일이 언급할 이유 없다. 이게 아마 전광훈 목사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이 막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 우리 당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건 아마 홍준표 시장을 겨냥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우리 여당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참 산더미 같고 이런데 지금 사실은 이 문제로 이렇게 지리하게 이어질 사안이 아니거든요. 네. 당내에서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것도 참 난처한 일이고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큰 정당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주장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김기현 대표가 이 문제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처음에 이 단초를 제공했던 김재원 최고위원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렇게 논리되거나 할 상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80만 당원, 80몇만의 당원이 전체 투표를 통해서 탄생한 지도부고 또 그렇게 해서 최고위원인데 물론 뭐 일부 핵심 지지층에 대한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아예 뭐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최고위원이 되고 대표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누구 사사로운 것으로 해서 그것이 도움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연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워낙 전당대회 규모가 커져서 또 그 일부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민주당도 잘 알 테고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빨리 매듭짓고 지금 우리 김기현 대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특정 목회자가 억지 부리는 것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더 이상 거기에 이 정도면 선을 확실히 걷다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네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지금 이 문제에서 이게 뭐 20곡에 넘듯이 계속하면 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사자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반발하면 또 그게 반발해야 되고 우리 당이 지금 그렇게 끌려다니고 그 문제에 지금 이래저렇게 언급해야 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뭐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극우의 논란에 휩싸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이분을 두둔하고 이렇게 감싸고 도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에는 국민들이 괜한 오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지금도 좀 늦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조금 뒤끝이 있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홍준표 우리 상임고문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을 했더라고요. 사실 홍준표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당이 잘 되기 위해서 본인이 조언을 하는 역할을 굉장히 좀 잘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분 다 선을 긋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김기현 대표가 조금 더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이 해촉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정이 모르겠는데 오늘 누구 들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임 고문을 맡는 일은 또 없다고 하네요. 그 과정에 이제 홍준표 대표가 우리 당의 대선 주자이기도 했고 또 당 대표를 또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임 고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보니까 상임 고문은 전직 자치단체가 상임 고문 맞지 않는다는 뭐 규정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례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게 뭐 마침 뭐 미리 예정했던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공교롭게 오늘 또 최고위에서 그런 결정을 하니까 이게 마치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어떤 신경전, 감정 싸움 이렇게 번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늘 뭐 김기현 대표 말씀하셨듯이 이 특정한 문제로 인한 논란이 길어지는 것을 빨리 좀 차단하자. 이제 좀 다른 일에 집중하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자는 뭐 그런 의미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당이 조금 혼란스러워지려고 하는 게 홍준표 시장 때문이다라고 보는 걸까요? 아니 그것도 억지 주장이시고 아니 자꾸 어쨌든 논란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실체와 달리 지나친 관심과 또 지나치게 이 문제 확대 해석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빨리 마듭지어야 지금 오늘 당장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가 양국관리법도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가 함께 대책을 세워드는 것도 있고 쟁점 법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당원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광훈 목사가 추천한 인사라든가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우리 당원들을 우리가 가려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뭐 이중당적 이런 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입증할 때 어떻게 증명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일상적으로도 만일 당이 잘할 경우에는 입당 신청이 많고 또 당에 실망을 하면 당을 떠나기도 하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우리 당으로서야 보다 많은 국민정당이 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당원을
가급적 모집하려고 하고 또 당원으로 입당하면 환영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문제를 인위적으로 어떤 선을 가지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말이 그렇지 실제로 어떻게 당원을 다 감별을 하겠습니까? 네. 그건 불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뭐 조만간에 이제 윤리위원회가 또 구성이 될 것 같더라고요. 김재원 최고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얼마나 보세요? 지금은 징계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정강훈 목사가 아무리 그 당에 입김이 없다고는 하지만 김기현 대표라든지 김재현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을 만드는 데에는 상당한 공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정강훈 목사가 이렇게 함께 다니는 분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고 그분들이 거의 몰표를 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가 정강훈 목사를 빠르게 이렇게 선을 긋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현 최고를 그 정강훈 목사를 두둔했다는 이유로 거기에서 말실수 조금 더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기에는 아마 조금 눈치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징계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원 문제 보면 저도 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우리 새로 이제 저 당원으로 입당한 분들 이렇게 몇 면을 가끔씩 봅니다. 뭐 생일날 전화도 해보고 하면서 관리 잘하시네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주장되는 그런 분들하고 다른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이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와 달리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많고 구성이 상당히 다양해졌다는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당원 규모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특정한 뭐 이런 사람들의 그룹이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큰 힘을 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지나친 억측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 김재원 최고 얘기 나와가지고요. 징계 필요합니까, 의원님?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겠죠. 윤리위원회에서. 그리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스스로 밝혀야 될 분명히 입장도 있을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본회의 상황이 좀 있죠. 여러 쟁점 법안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의장 판단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짧게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의원님. 저는 전원위에서 발언을 했던 것은 소송구제 폐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는 태어나고 자랄 때부터 지역 갈등, 동서가 분열돼 있는 것을 보고 자라왔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소송구제가 마치 그 동서를 나누고 양 측면을 너무나도 그 싸움만 붙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송구제의 폐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된다 말을 드렸고요. 사실 이번에 꼭 이루고 싶은 부분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만큼은 꼭 이번에 합의를 이루어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정치인이 나오고 영남에서도 민주당 정치인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소선거구제도 이 성자 독식 아니겠습니까? 한 표라도 많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모순이 정폭된 것이 수도권입니다. 미국도 뭐 수백 년 동안 소선거구제로 해서 뽑아왔거든요. 근데 미국에 보면은 미국에서 각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과 의석수가 거의 비례합니다. 2~4%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번 선거 때 1당과 2당이 8%포인트 차이 났거든요. 득표율이. 의석수는 2배 차이 났습니다. 160대 80. 그런데 이게 어디서 폭발했냐 그러면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121석을 분석을 해보니 수도권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가 12%포인트 안팎이었습니다. 의석수는 6배 차이 났습니다. 107석, 103석 대 17석. 그래서 뭔가 이걸 구조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지방, 지역, 뭐 감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수도권의 집중 현상, 세상에 이렇게 인구가 과밀하게 집중된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 중에서요. 우리 수도권 과밀이 제일 심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선거구제에서의 약점이 가장 정폭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러면은 지금 당연히 지난 선거 때를 보자면은 그 수도권 121석은 그 득표율대로 보자면 민주당이 62, 3석, 국민의힘이 50석은 가져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이 당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은 사실은 이게 지금 자신의 투표권을 뺏기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르고 또 광장으로 나가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잘 지적하시고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하면서 정당의 선을 넘어서는 과감한 발표도 있고 해서 이번을 계기로 좀 더 이제 진일보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흘 동안이었나요? 나흘 동안 이제 나흘이었죠. 오늘 마무리가 되죠. 전원위원회가 오늘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의원들이 쏟아낼 수 있는 의견들을 다 쏟아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정개특위나 원내대표단에서 협상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뭐 조금 더 진일보한 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